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정주궤도 위성의 마지막 임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구 상공 약 35,786km,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특정 지역 위에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정주궤도는 기상 관측과 통신, 방송, 군사 감시 위성이 모여있는 우주 인프라의 핵심 공간입니다. 하지만 임무를 마친 위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새 위성이 사용할 궤도와 주파수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위성과 충돌할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수명이 끝난 정지궤도 위성을 기존 위치보다 약 200에서 300km 더 높은 곳으로 옮기는 무덤궤도 운영 원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덤궤도는 말 그대로 퇴역한 위성을 안전하게 보내는 우주 속 보호지대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을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뜨리려면 막대한 연료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조금 더 높은 궤도로 올리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료로도 가능해 현실적인 폐기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가 패시베이션입니다. 위성 안에 남은 연료와 가스를 제거하고 배터리를 방전시켜 향후 폭발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국제우주파편 조정위원회도 임무 종료 위성의 폭발 위험 제거를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첫 사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국내 최초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위성 1호가 약 16년간의 기상 해양 관측 임무를 마치고 무덤궤도 이동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1호는 한국의 정지궤도 위성 운용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이미 규제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미국 FCC는 2022년 DC 네트워크가 위성 에코스타 7을 기존보다 낮은 고도로 이동시킨 뒤 퇴역시키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위성 은퇴 절차 미이행에 대한 세계 첫 제재였습니다. 이제 위성의 임무는 통신과 관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연료로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리를 비워주는 것까지가 우주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의 단순한 발사 경쟁을 넘어 궤도 질서와 우주 교통 관리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도권 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강진, 이른바 수도권 직하 지진에 대비해 재난 대책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일본은 향후 30년 안에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70%로 보고 있는데요.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사망자와 화재 피해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대규모 방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유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 이른바 수도 직하 지진에 대비한 재난 대책을 10년 만에 다시 손질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긴급대책 추직 기본계획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진 발생 시 최대 1만 8천 명으로 추산되는 사망자 수를 향후 10년 안에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수도 직하 지진은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지하에서 발생하는 강진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진이 앞으로 30년 안에 70%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와 경제, 행정 기능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단순한 지역 재난을 넘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최신 피해 예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지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입니다. 강한 흔들림으로 전기 설비가 손상되고 누전이나 합선이 이어질 경우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진 감지 시 자동으로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감진 차단기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설치율은 약 20% 수준이지만 이를 사실상 전면 보급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감진 차단기는 강한 흔들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감진 차단기 보급률이 100%에 가까워질 경우 약 40만 2천 채로 추산되는 화재 소실 건물 수를 7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 감축 목표도
기존의 대체로 절반 수준에서 절반 이상 감축으로 강화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쿄도와 주변 9개 현으로 구성된 긴급 대책구역을 중심으로 방제 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차원의 대비도 강조됐습니다. 집안 가구를 고정하고 가정마다 최소 3일분의 식량과 물을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가기에서 의결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직하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재난이지만 일본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비 체계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유진호였습니다. 중국 동북부 최대 도시 하얼빈이 거대한 검은 모래 폭풍에 휩싸이며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태풍급 강풍과 번개, 정전, 모래 폭풍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공포를 겪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기후변화 시대에 더욱 빈번해지는 극한 기상현상의 경고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동북부 하얼빈이 거대한 검은 모래폭풍에 뒤덮였습니다. 5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 헤이룽장성 하얼빈 도심으로 시꺼먼 먼지 장벽이 밀려오면서 도시는 순식간에 낮에서 밤처럼 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도로, 운동장 위로 검은 모래벽이 접근했고 번개까지 번쩍이며 공포감을 키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기고 맞은편 아파트 단지가 암흑에 잠기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모래폭풍은 단순한 황사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풍속은 초속 35.4m, 시속으로는 약 127km에 달했습니다. 이는 태풍급 강풍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강한 바람에 경기장 관중석 지붕이 뜯겨나갔고 철제 구조물이 도로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전봇대와 가로수가 쓰러지고 빌딩 외벽과 간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도심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놀이공원에서는 정전으로 롤러코스터가 지상 약 100m 높이에서 멈춰서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탑승객들은 공중에 매달린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고 시민들은 강풍과 비, 정전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 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현상이 여러 기상 조건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맞물리며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지표면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기에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대기가 급격히 불안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구름이 만들어졌고 이 구름 속 찬 공기와 수증기가 아래로 쏟아지듯 퍼지면서 강력한 하강기류와 돌풍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몽골 쪽에서 날아온 모래, 하얼빈 주변의 건조한 흙먼지가 함께 휩쓸리며 거대한 검은 모래 폭풍으로 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현상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폭염과 찬 공기, 강풍과 내우, 모래먼지가 같은 날 한꺼번에 결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극단적 날씨가 잦아지는 배경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 흐름 변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하얼빈뿐 아니라 중남부 지역에서도 폭우와 강풍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시와 후베이, 후난과 광시 등 여러 지역에서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1000km가 넘는 강우대가 형성되며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달 초까지 불안정한 날씨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하얼빈 모래폭풍은 기후변화 시대의 극단적 날씨가 더 이상 사막이나 먼 지역의 일이 아니라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무기로 드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비해 열세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드론 스타트업과 이른바 전쟁용 아마존 시스템을 앞세워 새로운 전쟁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드론이 어떻게 현대전의 주역으로 떠올랐는지 살펴봅니다. 뉴스 더 개벽 김천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3개월을 넘긴 가운데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변수로 드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체 국토의 약 12%에 해당하는 75,400제곱킬로미터를 러시아에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했던 자국 영토 약 117제곱킬로미터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러시아가 조금씩 밀리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력 규모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과 국민적 단결, 러시아군의 비효율에 더해 드론 전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전쟁을 버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단순 정찰 장비가 아니라 공중 포병으로 재정의했고 세계 최초로 무인 장비군도 창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전력의 핵심은 빠른 생산과 빠른 피드백입니다. 러시아가 대기업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에 의존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5명에서 10명 규모의 작은 스타트업과 차고형 제조업체들이 전장을 직접 겨냥해 드론을 만들어냅니다. 생산된 장비는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고 병사들의 요구는 제조업체에 바로 전달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대표적 시스템이 용사의 시장입니다. 이른바 전쟁용 아마존으로 불리는 이 앱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대대급에서 필요한 장비를 직접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문한 장비는 사흘 안에 최전선까지 배송되며 장병과 제조업체는 메신저로 직접 소통합니다. 관료주의를 줄이고 전장의 요구를 즉각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기반은 부품 도서관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드론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소프트웨어 정보를 모아 생산자들이 쉽게 검색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연구 자석과 히토류 같은 핵심 원자재는 여전히 대체가 쉽지 않고 비중국산 부품은 가격이 더 비쌀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표준화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늘에는 1000종이 넘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지난해에만 500종 이상이 공식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병사들이 처음 보는 아군 드론을 적기로 오인해 격추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술의 동물원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의 동물원은 너무 많은 종류의 기술과 장비가 한꺼번에 뒤섞여 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드론 산업이 표준화와 기업 간 인수 합병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이유입니다. 뉴스더 개백의 김천군입니다. 유럽 전역이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기록적 폭염에 휩싸이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수백 개의 기온 기록이 한꺼번에 깨졌고 전문가들은 단순한 이상기후가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봄철 폭염이 일상이 되고 있는 지구의 현재 상황을 짚어봅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BC에 의하면 최근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전역이 전례 없는 5월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백 개의 기온 기록이 한꺼번에 깨졌고 영국에서는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며 기존 5월 최고 기록을 2도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봄철은 물론 한여름에도 보기 드문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지목됩니다. 강한 고기압이 유럽 상공에 정체하면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단순한 자연 현상만으로는 이번 폭염의 강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 가스 사용으로 인한 인간 활동의 기후변화가 이미 높아진 평균 기온 위에 폭염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유럽의 기온은 10년마다 0.56도씩 상승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이 정도 상승폭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극단적 폭염의 강도를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기존 기록이 보통 0.1도 안팎으로 깨지는 것과 달리 최근에는 2도, 3도씩 압도적인 격차로 경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 연방공과대학의 에이리 피셔 교수는 이를 높이뛰기 기록에 비유했습니다. 세계 기록이 보통 1cm씩 깨지는 것처럼 기온 기록도 조금씩 경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마치 한 번에 20에서 30cm를 뛰어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기후 자체가 이미 과거와 달라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폭염이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도 델리에서는 최근 기온이 45도까지 치솟았고 미국에서도 지난 3월 전체 관측소의 약 30%가 해당 시기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벌어질 더 심각한 기후위기의 전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약 1.4도 상승했습니다. 현재의 기후 정책이 유지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약 3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과 스위스처럼 폭염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은 주택 과열, 물 부족, 노동 환경 악화, 스포츠와 축제 중단 같은 생활 전반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제 폭염이 한여름에만 나타나는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봄에도 기록적 폭염이 발생하고 기존 기상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온 경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 한 최고 기온 기록은 앞으로 계속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의 이번 5월 폭염은 일시적 이상기후가 아니라 이미 달라진 지구기후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기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전국 활화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활화산 여부만을 기준으로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실제 분화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화산별 등급을 나누고 관측과 방제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지진에 이어 화산 재난 대응 체계까지 손질해 나선 일본의 새로운 방제 전략을 살펴봅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전국 활화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1만 년 이내 분화한 화산이라는 기준에 따라 전국 111개의 활화산을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실제 분화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화산 관측 연구 사령탑인 화산조사연구추진본부는 올 여름까지 분화 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전문가 회의를 신설합니다. 이 조직은 화산학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각 화산의 향후 수십 년 이내 분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은 마그마 상태, 지각 변동 관측 데이터, 과거 분화 규모와 형태 등입니다. 단순히 활화산으로 지정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화산이 더 위험한지, 어디에 관측 장비와 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하는지를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화산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향후 10년간의 종합 기본 시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약 5년에 걸쳐 활화산별 등급 분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변화는 일본의 화산 방제가 지진 대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활화산을 동일선상에 두고 관리하다 보니 실제 위험도가 높은 화산에 관측망과 인력을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세계적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속합니다. 후지산을 비롯해 관광지와 생활권 주변에 위치한 화산도 적지 않습니다. 분화가 발생할 경우 화산재, 화쇄류, 용암, 산사태, 항공교통마비까지 피해가 광범위하게 번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최신 연구를 통해 기존 111개 활화산 외에 새롭게 활화산 가능성이 제기된 산들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즉각 평가 체계에 넣어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등급화가 일본 화산 방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화산마다 성격과 위험도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관리가 아니라 맞춤형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모든 화산을 똑같이 본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위험한 화산을 먼저 살피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등급 분류 결과가 실제 예산 배정과 주민 대피 계획, 관측망 확충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유튜브가 AI 콘텐츠를 자동으로 식별해 표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창작자가 직접 밝히지 않더라도
실제 영상처럼 보이는 AI 생성 콘텐츠에는 자동으로 AI 라벨이 붙게 되는데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 영상 플랫폼이 콘텐츠 출처 검증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더개벽 오나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튜브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라벨을 붙이는 새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의 AI 콘텐츠 표시는 창작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에 주로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로더가 AI 사용 여부를 밝히지 않더라도 유튜브 시스템이 사실감 높은 AI 생성 편집 영상을 자체적으로 식별해 라벨을 적용하게 됩니다. 유튜브는 5월 2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포토리얼리스틱 AI 사용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AI 라벨을 부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촬영 영상처럼 보이거나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성 변형된 콘텐츠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실제 인물, 사건을 사실처럼 재현한 영상이 대표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벨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AI 표시가 설명란 아래쪽에 있어 사용자가 직접 설명을 열어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반 영상에서는 플레이어 바로 아래, 영상과 설명란 사이에 AI 표시가 노출됩니다. 쇼츠 영상의 경우 화면 위에 작은 오버레이 형태로 표시됩니다. 유튜브는 이를 통해 시청자가 콘텐츠의 성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 식별 방식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튜브는 내부 신호를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C2PA 메타데이터가 해당 영상을 순수 AI 생성물로 표시하는 경우 또는 구글의 AI 영상 도구인 비오와 드림스크린처럼 워터마크가 포함된 도구로 만든 콘텐츠는 AI 라벨이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 창작자가 라벨 삭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표기는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반면 AI로 만들지 않은 영상에 라벨이 잘못 붙었다고 판단될 경우 창작자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번 라벨 부착이 알고리즘 추천이나 광고 수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AI 영상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반 이용자가 육안만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AI 영상이 어색한 동작이나 부자연스러운 장면 전환으로 쉽게 드러났지만 최근에는 구글 비오, 런웨이, 시댄스 등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이 사실감과 일관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유튜브의 변화는 단순한 안내 문구 추가가 아니라 영상 플랫폼이 콘텐츠 출처 검증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뉴스더개벽 오나혜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더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